최근 임보, 즉 임시보호 중인 너무 사랑스러운 새끼 고양이가 저희한테 찾아왔거든요. 집사들끼리는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고양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한테 인간이 간택받는 것이다.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라면 상당히 진심인 편이거든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에 혹은 무엇에 진심인 편이다. 저처럼 고양이의 진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빵의 진심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의 진심일 수도 있겠고요. 패션의 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에서 요즘 진심이란 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생산의 민주화를 이루게 도와줬거든요.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되고 3D 프린터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 하고 있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거대한 어떤 설비와 노력들이 품질을 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품질이 같다? 그다음에 뭘 원하게 되냐면 품질보다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즉,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브랜드에 어떤 스토리와 전통이 있는지를 따지는, 다시 말해서 진정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명을 넣고요. 카페를 검색으로 넣으면 온갖 정보들이 스마트폰에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에는 별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남겼던 리뷰의 개수들, 그다음에 그 카페가 언급된 문서 수에 이르기까지 평가가 수치화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페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좋은 곳이라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카페를 연 사람과 커피가 정말 좋아가지고 수십 년을 보낸 분과는 경쟁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무슨 뜻인지를 딱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에 진정성을 검색하면 진실하고 참된 성질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는 진정성을 authenticity,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진짜 정도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사전에 진정성을 검색하면 sincere, truth 같은 것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진정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고 또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진정성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진정성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인격이라고 답했고 38%는 기타라고 답했다. 진정성을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자 61%가 진실한 것, 19%가 실제인 것을 골랐다. 여론조사 및 트렌드 분석 전문가 존 조그비가 2007년도에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한 진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거론하는 진정성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기 위한 조사였는데요. 진정성의 요소는 인격이 중요하고 진실하고 실제인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하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일까요? 뭔가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표지에 적힌 말처럼 사람들은 진정성이 뭔지 정확한 실체는 모르는데요. 진정성 없는 태도나 사람은 귀신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람을 보면 속이 깊다, 진중하다 말하고요. 진정성이 없어 보이면 가볍다, 얄팍하다 평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거는 2007년도에 미국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거라면 2021년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봤더니 연관어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마음, 생각, 가치, 삶, 의미, 모습,
방송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단어는 바로 사과예요. 진정성의 연관으로 사과가 굉장히 높은 순서로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과를 할 때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고, 그게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면피용인데 사과에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요. 당신은 사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까? 이걸 누구 보라고 올린 게 너무 웃기네요. 참 진정성도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 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을까요? 이건 결국 의도에 대한 문제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이라는 격언이 있죠. 자신은 실수하면서도 남을 용서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가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안해, 됐어? 이런 영혼 없는 사과를 한다거나 상황 모면을 위한 말뿐이거나 겉으로 그냥 반성하는 척만 한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실수보다 더 나쁜 건 그 행동을 고의적으로 했을 때죠. 그땐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이 오다가 넘어져서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하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음식을 훼손했다면 그분은 나쁜 분이죠. 의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의도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의도가 실수인지 혹은 고의인지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삶에서 얼만큼 진정성 있게 살아왔는가가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한동안 계속 이슈였던 학폭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패턴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가 학교에 다닐 때 날 괴롭혀서 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이런 형태의 메일이나 DM을 받으면 그게 당사자조차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도 헛갈리는 마당에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대중들은 해당 인물의 대응 태도를 통해서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한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쪽 말 다 듣기 전까지는 일단 중립계열라고 말합니다. 어떤 뉴스의 정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거나 혹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쓴 글이라고 밝혀졌을 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욕부터 하면서 갖게 되는 죄책감이 바로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한쪽 입장에서 치우쳐 쓴 글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쪽 말 다 들어보고 팩트 체크를 해보고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그때 행동의 의도는 무엇인지 바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검증했는데도 정말 나쁜 사람인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의 진심이 문제였다, 바로 이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독특한 분들이나 기인들을 소개했던 TV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제작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자로 나온 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시청자들은 카메라의 구도와 화질까지 따져가면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짜라는 걸 알아내면 바로 인터넷에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지금도 100% 리얼리티인 줄 알았는데
대본이 있었다든지 하면서 실망하고 충격받는 대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먼 타국에서 벌어진 정치적 이슈조차 인터넷을 차단하더라도 VPN을 통해서 중계되는 시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정보로 우리는 크로스 체크가 훨씬 쉬워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는 예전처럼 특정 사건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넘치고 갈수록 투명해지는 사회가 됐으니까 또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진정성을 검증할 것인가? 각자만의 가치관이 필요하고 더 중요해집니다. 온라인에 개인적인 일기를 올리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생활 보호에 지나치게 느슨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은 이제 진부하다. 얼마 전만 해도 극히 사적으로 여겨지던 견해, 사진, 동영상을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커플이 헤어지거나 친구 관계가 깨지거나 직장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별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순수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솔직한 사람을 진정성 있다고 말해요. SNS에 내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겁니다. 우리는 SNS에 올라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주 판단하죠. 이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소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사고 어떤 브랜드를 이용한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구매는 그 브랜드가 말하는 가치에 대한 동조이고 그 사람이 본 컨텐츠, 바로 그 컨텐츠의 수용은 지적 취향에 대한 선언이며 특정인을 팔로우하는 것은 연대에 대한 증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들을 통해서 결국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행위를 자기 표현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셀프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는 자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나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류하는 관계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넓고 복잡해졌습니다. SNS에 팔로우가 10만 명이라면 내 메시지가 10만 명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받아보신 10만 명이 그 메시지에 동의한다면 다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결된 수십억 명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폭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상징을 섬세하게 만들고 쌓아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자기 표현주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 의지와 표상의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드러내는 기록은 주체가 나이어야 합니다. 출발점을 찍고 조금씩 확장해 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련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쓰여지게 될 때 나를 표현하는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100 Days of Practice라는 해시태그를 봤었는데요. 100일간의 기록을 남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첫날은 잘 못 하겠죠. 하지만 100일간 꾸준히 연습하면 100일째 됐을 때 꽤 그럴싸하게 한 곡을 연주합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가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00일간 기간 동안에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가를 이룬 사람의 퍼포먼스를 보는 건 그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자 우리 취향을 향유하는 행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던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노력해서 만든 성취의 대가는 그걸 넘어선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의 분투와 주체성이 오롯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고
성장의 기록을 체록하는 것이 곧 나의 프로파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